정치개혁. 그라쿠스 형제와 그의 지지자들은 모두 살해되었으나 원로원의 권위는 흔들리는 반면 미네는 새로운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로써 로마에는 미네를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정책을 펼치려는 대중적인 정치가 나타났고, 이와는 반대로 원로원을 중심으로 하여 정책을 펼치려는 정치가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로마의 미네에서 하는 일은 아테네의 민주정치와는 거리가 멀었고, 그라쿠스 형제의 토지개혁이 실패하면서 토지를 가진 농민들로 이루어진 로마 군사 조직은 차차 더 약해져 갔다. 예를 들어 기원전 111년에 일어난 아프리카의 누미디아 왕 유구르타와의 전쟁으로 누미디아에 살던 많은 로마인이 살해되고 원로원 의원이 유구르타 왕의 깸에 넘어갔는데, 이러한 사건은 로마 원로원의 부패와 무능, 국방력이 약해졌음을 나타내는 좋은 증거이다. 이때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가이우스 마리우스가 아프리카에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던 기사들의 도움으로 기원전 107년에 집정관이 되어 유구르타 전쟁의 사령관이 되었다. 그는 사령관이 되자 가난한 시민들 중에서 지원병을 뽑아 엄격한 훈련을 거친 뒤에 이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누미디아를 쳐부수고 유구르타 왕을 사로잡아 로마로 돌아왔다. 이 무렵 이탈리아 북쪽 국경지대에 게르만 민족의 부족이 쳐들어와서 로마군을 계속해서 괴롭히자 불안해진 로마의 시민들은 마리우스를 다시 집정관으로 뽑았다. 이리하여 마리우스는 두 번째로 집정관이 되어 군사들을 이끌고 북쪽으로 가서 적들을 쳐부수고 돌아오자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마리우스는 그 뒤에 해마다 집정관에 뽑혀 기원전 100년에 6번째로 집정관이 되자 자기와 함께 싸웠던 군사들을 제대시킨 뒤에 그들에게 106에라씩 토지를 나누어 주어 북아프리카, 시칠리아, 마케도니아 등에서 살도록 하였다. 그러나 마리우스가 실시했던 이런 방법은 뒷날에 중요한 정치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마리우스 이후에 조직된 군대는 국가에 충성하지 않고 자기를 뽑은 장군에게 충성하는 오직 한 사람의 군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또한 장군들은 병사들이 투표에 의해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되고 보통 때에는 병사들을 보살펴주며 제대한 병사들에게는 토지를 나누어 줄 책임을 져야 했다. 그렇게 되자 장군은 자신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남의 토지를 빼앗거나 해외에 식민지를 만든 다음에 그 토지를 나누어 주는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장군들 사이에 100여 년 동안 토지를 빼앗기 위한 싸움이 계속되었고 다른 나라와의 싸움도 그치지 않았다. 이처럼 환란이 계속되자 로마와 동맹을 맺은 도시들이 반란을 일으켜 로마에서 100km 떨어진 쿠르피움에 새로운 수도를 세우고 나라의 이름을 이탈리아로 정한 뒤에 화폐도 새로 만들었다. 로마는 이 반란을 가라앉히려고 마리우스와 술라를 비롯한 모든 장군들이 나섰으나 반란을 가라앉히기는커녕 도리어 반란군에게 쫓기는 꼴이 되었다. 왜냐하면 반란군은 오랫동안 로마군에 들어가 있으면서 많은 싸움을 치러서 전투 경험이 풍부한 데다 숫자도 많았기 때문이었다. 결국 로마는 기원전 87년에 이탈리아인들에게 모두 로마 시민권을 주어 로마인과 똑같은 권리를 갖게 함으로써 반란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 기원전 88년 소아시아의 폰토스 왕국을 다스리던 미트리다테스 왕이 아시아에 있는 로마의 속주를 공격했는데 로마의 세금에 시달리던 속주들이 폰토스군을 열렬히 환영했으므로 미트리다테스 왕은 로마의 속주를 간단히 차지하였다. 미트리다테스 왕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리스까지 나아가 아테네에 기반을 마련하고 그들의 해군 기지를 세우자 이 소식을 들은 로마는 발칵 뒤집혔다. 이 무렵 로마에서는 늙어버린 마리우스보다는 새롭고 공적이 많은 술라가 시민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었다. 술라는 기원전 86년에 집정관이 된 뒤에 총사령관으로서 미트리다테스 왕을 무찌르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로마를 떠났다.
그러자 마리우스가 이끄는 평민당은 미네를 움직여서 술라가 거느리는 군사를 마리우스에게 넘겨주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소식을 들은 술라는 군사를 되돌려 로마로 쳐들어가서 마리우스 일파를 제거했는데 이것은 로마의 군대가 국가의 군대가 아닌 일개 장군의 군대임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이다. 마리우스 일파를 무찌른 술라는 다시 미트리다테스 왕과 싸우려고 떠났는데 술라에게 패하고 아프리카로 달아나던 마리우스가 그 틈을 타서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돌아와 술라의 일파를 모두 죽여버렸다. 마리우스는 기원전 86년에 또다시 7회에 걸쳐 집정관이 되었으나 집정관이 된 지 17일 만에 폐렴에 걸려 죽고 말았다. 한편 미트리다테스 왕과의 싸움에서 여러 차례 승리한 뒤로 로마로 돌아온 술라는 마리우스 일파를 죽이고 올로온의 권위를 되살렸으며 미네와 호민 간의 권력을 약하게 만들었다. 술라는 그 후 독재관이 되어 민주제를 없애고 공포정치를 하다가 스스로 정치에서 물러나 기원전 78년에 무서운 병에 걸려 독재자로서의 최후를 마쳤다. 노예 검투사의 반란. 로마에서 내란이 그치지 않고 있을 때 속주인 에스파냐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반란은 마리우스파의 한 사람으로서 에스파냐의 총독으로 있던 세르토리우스가 술라가 이끄는 부민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로마 정부에 대항하여 독립정부를 세운 것이다. 세르토리우스는 마리우스에 의해 기원전 83년에 에스파냐의 총독이 되어 세금을 낮추는 등 민심을 얻은 뒤에 로마 원로원과 같은 제도를 만들어 거기에 마리우스파들을 끌어들였다. 세르토리우스는 또 원주민으로 군대를 만들고 그리스와 폰토스 왕국과 동맹을 맺어 로마군이 에스파냐를 쳐들어올 때 그들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자 로마 정부는 폼페이우스를 집정관 대리로 삼아 세르토리우스를 치도록 했으며 세르토리우스는 로마군을 맞아 게릴라전으로 맞서 싸우던 중 부하에게 살해되었으므로 폼페이우스는 어렵지 않게 반란을 다스릴 수 있었다. 이 무렵 이탈리아에서 또다시 대규모의 노예 반란 사건이 일어났다. 기원전 73년 캄파티아 지방의 카포아에 있던 검투사 양송소에서 78명의 노예 검투사들이 달아났다. 그들의 지도자는 트라키아 출신의 노예 검투사인 스파르타쿠스로서 이들이 베수비우스 화산으로 달아날 때 근처의 농장과 목장에서 일하던 노예들이 그들을 따라 일어났으므로 그 수가 무려 7천여 명이나 되었다. 로마군은 여러 번 이들을 치러 갔으나 번번이 실패했고 반란군의 수는 계속 불어나서 이듬해에는 그 수가 6만여 명에 이르렀다. 반란군들은 로마의 2개 군단을 무찌르고 남부 이탈리아를 단숨에 손에 넣었다. 이들의 지도자인 스파르타쿠스는 반란군들에게 시민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를 금지시켰으며 로마군에게서 빼앗은 물건들을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 스파르타쿠스는 반란군을 정리하여 그들이 태어난 고향으로 보내려고 했으나 반란군들이 포강 근처에 이르렀을 때 노예들 중에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로마로 쳐들어가자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스파르타쿠스는 할 수 없이 반란군을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갔다. 반란군은 레기움까지 내려가서 시칠리아 섬으로 건너가려고 했으나 싸움을 도와주기로 했던 그리스 해적들이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로마군에게 포위되고 말았다. 그러나 반란군들은 가까스로 포위망을 뚫고 아드리아 해안의 브룬티움으로 가려고 했으나 맹렬히 뒤쫓아온 로마군과 아폴리아에서 싸운 끝에 스파르타쿠스를 비롯한 주력 부대가 전멸하였다. 이때 사로잡힌 6천여 명의 반란군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으며 북쪽으로 달아나던 5천여 명은 세르토리우스를 무찌르고 돌아가던 폼페이우스에게 전멸당해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은 끝을 맺었다. 폼페이우스의 활약. 당시 지중해에는 키리키아의 본거지를 둔 대단한 세력이 나타나서 로마인을 괴롭혔다.
해적들은 함대를 만들어 거리낌 없이 지중해를 누비고 다녔으며 세력이 점점 커져서 해외의 속주가 로마로 보내는 곡물도 빼앗았기 때문에 식량 배급을 받고 사는 가난한 로마 시민들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커졌다. 로마 정부는 해적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았다. 기원전 67년 호민관 가비니우스가 해적을 무찌르기 위한 새로운 법을 마련했는데 그것은 사령관을 임명하여 3년 동안 지중해 전 지역과 내륙 75km 안에서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명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하자는 법이었다. 원로원은 그렇게 되면 독재 정치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면서 반대했으나 로마 시민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적을 무찔러 주기만을 바랐다. 마침내 법안이 통과되고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폼페이우스가 사령관에 임명되었다. 폼페이우스는 세르토리우스의 반란과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을 가라앉혔으므로 시민들이 영웅으로 떠받드는 것은 당연했다. 폼페이우스는 약 10만 명의 군사와 500척의 함대를 이끌고 지중해로 나아가서 해적들을 모두 무찔렀다. 그런데 폰토스 왕국의 미트리다테스 왕이 여전히 로마를 괴롭히자 폼페이우스는 가비니우스에게 부탁하여 폰토스 왕국을 무찌를 수 있는 권한이 자기에게 주어지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도록 하였다. 그러자 원로원이 또다시 반대하고 나섰다. 이때 법률가이자 정치가이며 웅변가인 키케로가 나서서 가비니우스가 내놓은 법안을 지지하는 훌륭한 연설을 하여 그 법안이 통과되었다. 한편 미트리다테스 왕은 로마와 오랫동안 싸우는 바람에 건강이 몹시 좋지 않았는데 이때 폼페이우스가 쳐들어오자 그는 폰토스에서 보스포루스 해협을 건너 크림반도로 달아나 버렸다. 폼페이우스는 이 사실을 알고 맥이 풀렸으나 다행히도 크림반도로 달아났던 미트리다테스 왕이 얼마 후에 폰토스 왕국의 반란 사건에 큰 충격을 받고 자살하는 바람에 더 이상 그와 싸우지 않게 되었다. 폼페이우스는 그 후 아르메니아와 조약을 맺고 로마의 보호국으로 만들었으며 시리아 왕국을 속주로 삼았다. 또 팔레스타인 지역을 로마의 공납국으로 만드는 등 3년 동안에 많은 공적을 쌓았고 로마의 세력을 지중해 전역과 흑해 지방에까지 떨쳤다. 이 무렵 로마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유명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많은 빚을 지고 망한 카틸리나라는 자가 귀족인 안토니우스, 기사 출신인 키케루 등과 함께 집정관 선거에 후보자로 나섰다. 그런데 선거에서 키케로가 집정관에 뽑히자 카틸리나는 이듬해에도 집정관 선거에 나서면서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몰락한 귀족과 이탈리아의 불평분자들을 모아 자신에 대한 지지운동을 벌이게 했으나 또다시 떨어지고 말았다. 이에 오기가 생긴 카틸리나는 무력으로 정부를 뒤집어 엎어버리려는 위험한 생각을 품고 에툴루리아로 가서 술라의 밑에 있다가 제대로 병사들을 모아 로마로 쳐들어갈 준비를 하였다. 이 음모를 알게 된 집정관 키케로는 원로원에게 계엄령을 발표하도록 명령하고 로마에 숨어있는 카틸리나를 체포하려고 했으나 카틸리나는 간신히 에트루리아로 달아나 반란군과 만났다. 한편 로마에 있던 카틸리나의 무리는 소동을 일으켜 도시의 건물에 불을 지르고 요인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운 뒤에 갈리아의 알로부게스족에게 도움을 바라는 편지를 보냈으나 도중에 키케로에게 들켜 빼앗기고 말았다. 키케로는 음모에 관련된 5명을 체포하여 원로원에 곧바로 처형할 것을 요구했는데 법무관인 카이사르가 반대하였다. 음모에 관련되었으나 미수에 그친 시민을 처형해서는 안 된다. 시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처벌은 너그러워야 한다. 그들에게는 종신금고형이 알맞다고 본다. 그러자 로마의 정치가이며 제2차 포에니 전쟁에서 전공을 세운 카토의 증손자인 카토가 카이사르의 의견에 반대하고 나섰다. 그들은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 무력으로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자들이다. 그들은 선량한 시민이 아니고 반역자일 뿐이다.
따라서 마땅히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카토만이 아니고 원로원의 모든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모자들은 마침내 사형되었다. 이때 카틸리나는 로마에서의 계획이 실패하자 갈리아로 달아나다가 뒤쫓아온 로마군과 싸우다가 죽고 말았다. 이 사건으로 키케로의 이름이 로마에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키케로에게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조국의 아버지라는 영예로운 칭호가 내려졌다. 기원전 61년 1월 카틸리나의 반역 음모를 미리 막은 키케로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을 때 동방을 평정한 폼페이우스가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로마로 돌아왔다. 폼페이우스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사용했던 것이라고 전해지는 망토를 걸치고 용감한 부하들을 거느린 채 보무당당하게 시내로 들어왔으며 미트리다테스 왕이 가졌던 금은보화를 가득 실은 수레가 뒤따랐다. 이제는 로마인이 세계를 다스리게 되었다. 폼페이우스가 크게 외치자 환영 나온 시민들은 열광했고 개선 환영식이 끝난 뒤에 폼페이우스는 군대를 해산하고 원로원에 가서 보고를 끝냈다. 그런 다음에 동방에서 자신이 실시한 시책의 승인과 약 4만 명에 이르는 제대한 병사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달라고 원로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원로원이 이를 거절하여 폼페이우스가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을 때 마침 그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에스파냐에서 돌아온 카이사르였다. 카이사르는 로마로 돌아온 뒤에 개선 환영식을 베풀고 집정관 직책을 달라고 원로원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이때 뜻이 맞은 두 사람은 로마에서 큰 부자였던 크라수스를 끌어들여서 카이사르를 집정관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카이사르는 이듬해에 집정관이 되어 폼페이우스의 요구들을 다시 원로원에 내놓았으나 이번에도 거절하자 카이사르는 그것을 미네에 넘겼다. 그런 다음에 폼페이우스에 의해 해산되었던 병사들을 모아 반대파를 회의장에서 내쫓고 통과시켰다. 그 뒤 이들 세 사람은 서로 힘을 합쳐 로마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것을 가리켜 제1의 삼두정치라 한다. 카이사르의 출현.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이네아스의 계보에 딸린 전통적인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다. 카이사르는 일찍이 명문 자제들과 마찬가지로 수사학과 변론수를 배우기 위해 로도스 섬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런데 에게해를 항해하던 중 해적을 만나 잡혔으며 이때 해적이 그를 풀어주는 대가로 몸값을 요구하자 요구한 금액의 2배를 주고 풀려났다. 카이사르는 몸값을 내고 풀려나 로마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해적 토벌에 나서서 자기를 잡았던 해적들을 모두 무찔러 버렸다. 카이사르는 그 후 훌륭한 웅변으로 술라의 독재를 비난했고 이때부터 순서에 따라 여러 관직을 두루 거쳐 승진했으며 많은 돈을 뿌려서 시민들의 인기를 계속 유지해갔다. 이 무렵 로마는 돈과 개인적으로 군사를 가진 사람만이 정치에 나서서 권력을 휘두를 수가 있었다. 카이사르도 마찬가지로 돈과 군대를 이용하여 에스파냐의 총독 자리를 차지한 뒤에 에스파냐로 떠나려고 하자 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채권자들이 돈을 받기 위해 한꺼번에 몰려왔다. 카이사르는 시민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다 쓰고도 모자라서 빚까지 얻었었던 것이다.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리던 카이사르는 생각 끝에 로마 최고의 부자이자 폼페이우스의 정적인 크라수스를 찾아가서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움을 청했다. 그러자 크라수스는 카이사르를 도와주어서 자기 편으로 만들면 폼페이우스쯤은 충분히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은 나머지 카이사르의 부탁을 받아들였으므로 그는 채권자들에게서 자유의 몸이 되어 에스파냐로 떠날 수 있었다. 카이사르는 에스파냐에서 눈부시게 활약했다. 로마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원주민들을 닥치는 대로 무찌르고 항복해오는 자들에게는 인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에스파냐에서도 그의 인기가 점점 올라갔다. 카이사르는 이렇게 인기가 오를 때에 재산을 모아야 뒷날 중요한 일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재산을 모으는 한편 부하들에게도 재물을 나누어 주는 등 신경을 썼으므로 그들도 카이사르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랐다. 에스파냐의 총독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많은 재산을 모은 카이사르는 로마로 돌아와 기원전 60년에 집정관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리하여 집정관이 된 카이사르는 원로원을 물리친 뒤에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 등과 손을 잡고 이른바 삼두정치를 실시했다. 이때 키케로는 카이사르와 손을 잡지 않았다. 키케로는 세 사람 모두가 독재자의 길을 갈 것이라고 내다보았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에게 그들을 조심하라고 외쳤다. 과연 키케로의 예감이 들어맞아 카이사르를 비롯한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의 손에 로마의 정치가 좌지우지되었고 키케로는 그들에 의해 로마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갈리아는 오늘날 북부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에 걸친 매우 드넓은 지역으로서 갈리아인은 싸움을 잘했다. 이 무렵의 북부 이탈리아와 지중해 연안은 이미 로마의 속주였으나 갈리아를 비롯한 다른 지역은 로마가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북쪽의 게르만인들이 천천히 갈리아의 북동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으므로 더 이상 갈리아를 그대로 둘 수가 없었다. 카이사르는 로마 집정관의 임기가 끝나자 갈리아를 정복하여 5년 동안 총독으로 있겠노라고 미네에 요청하여 승낙을 받았다. 갈리아만 정복한다면 로마 시민들에게서 최고의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 카이사르는 4개 군단의 병력을 이끌고 보무당당하게 정복의 길을 떠났다. 이 무렵 갈리아는 숲이 빽빽한 밀림지대였다. 갈리아인들은 숲을 속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공격하는 게릴라전을 폈기 때문에 로마군의 희생이 컸다. 카이사르는 허약한 군사와 병에 걸린 군사를 간호해주는 등 부하들을 일일이 보살피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한 번은 수많은 갈리아군이 한밤중에 로마군 진지로 쳐들어왔는데 이때 로마군은 자고 있었기 때문에 뜻밖의 공격을 받고 큰 혼란이 일어났다. 이때 카이사르는 재빨리 무기를 들고 군사들을 격려하면서 제일 먼저 갈리아군 속으로 뛰어들자 이것을 본 군사들이 용기를 내어 맞선 끝에 그들을 무찔렀다. 싸움이 끝난 뒤부터 카이사르는 군사들에게 점점 더 큰 존경을 받았으며 이 소식은 로마에까지 전해져서 시민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카이사르 칭찬에 열을 올렸다. 카이사르는 하루라도 빨리 로마로 개선하여 정권을 잡고 싶었으나 그에게는 풀어야 할 어려운 일이 많이 남아 있었다. 그중 하나는 라인강을 넘어 갈리아로 쳐들어오는 게르만인들을 내쫓는 일이었는데 게르만인들은 갈리아인들보다 더 거칠고 싸움을 좋아하는 민족이었다. 게르만인들을 그대로 둔다면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정복한 갈리아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카이사르가 이제까지 이루어 놓은 그의 정치적 기반이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카이사르는 군사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북돋워 주면서 게르만인과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였다. 그 결과 카이사르는 게르만인을 라인강 건너편으로 물리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카이사르는 안심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게르만인들이 언제 다시 갈리아로 쳐들어올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카이사르는 아예 게르만인의 본거지를 무찔러 다시는 갈리아를 넘보지 못하게 하기로 작정했다. 라인강 건너편 게르만 지역은 갈리아보다 더 험하고 큰 나무와 수풀이 우거진 미개척지인데다 기후도 로마군이 견디기에는 힘든 곳이었다. 그런 미지의 땅이었으나 카이사르는 그곳까지 쳐들어가서 게르만인들을 무찔렀다. 카이사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갈리아 북쪽 해안을 통해 미개한 섬나라인 브리타니아를 2번이나 쳐들어가서 왕에게 로마의 지배를 받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카이사르는 5년 동안의 알프스 북쪽의 갈리아 지역을 모두 무찌른 뒤에 그들에게서 로마에 무조건 복종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로마로 돌아왔다. 그러나 카이사르에게 정복당한 나라들은 진심으로 로마에 약속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로마군을 그들의 땅에서 몰아내고 빼앗긴 자유를 되찾기 위해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카이사르가 5년 동안의 임기를 끝내고 로마로 돌아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들은 이때라는 듯이 로마의 반항의 깃발을 들었다. 게르만, 브리타니아, 갈리아에서 일제히 반란을 일으켰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로마군과 맞섰으므로 용맹을 떨치던 로마군도 그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이 소식이 로마의 카이사르에게 알려지자 카이사르는 곧 갈리아로 돌아와 군대를 이끌고 반란군을 무찌르려고 했으나 이번에는 뜻대로 되지 않아 반란군과 로마인 사이에 밀고 밀리는 싸움이 거듭되었다. 그러는 사이에 반란군의 세력은 갈리아의 모든 지역으로 뻗었는데 카이사르는 반란군의 주력 부대 8만 명을 공격한 끝에 아레시아 성으로 몰아넣어서 포위했다. 그런데 아레시아의 성벽은 매우 단단하고 성 안에 갇힌 반란군의 기세도 대단해서 용맹한 카이사르도 쉽게 무찌를 수가 없었으므로 그는 성을 계속해서 포위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모두 끊었다. 카이사르가 아레시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사이에 이번에는 각지에 있는 갈리아인들이 성 안에 갇혀 있는 반란군을 구출하기 위해 힘을 합쳐 로마군을 포위해버렸다. 그 결과 카이사르는 도리어 앞뒤로 적에 포위당한 꼴이 되었고 이 사실을 안 로마군들은 겁을 먹었으나 카이사르는 군사들의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 앞장서서 적들에게 달려들었다. 이에 용기를 되찾은 로마군은 4일 동안 그들과 치열하게 싸워서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다. 한편 반란군은 사태가 자기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기울어 가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음을 깨닫고 성문을 열고 카이사르에게 항복했다. 카이사르는 갈리아의 모든 지역에서 일어난 반란 세력을 가라앉히는데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 기간 동안에 갈리아인 3분의 1이 로마군과 싸우다 죽었고 3분의 1은 사로잡혀서 노예로 팔렸다. 이와는 반대로 카이사르는 싸움터에서 엄청난 무기 등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정복지에서 많은 돈을 모을 수가 있었다. 카이사르는 이 돈으로 그동안에 진 빚을 모두 갚고 부하 장군들에게도 나누어 주어 국가에 딸린 군대를 자신이 거느리는 군대처럼 만들어 놓았다. 카이사르는 갈리아 원정을 통해 유럽의 발전에도 큰 업적을 남겼으니 그것은 로마의 문화가 군사들에 의해 지중해 주변으로부터 유럽의 내륙까지 전해진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 로마 문화에 바탕을 둔 유럽 문화가 태어날 수 있었다. 카이사르가 갈리아에서 원종군을 이끌고 싸우는 동안에 로마에서는 삼두정치의 균형이 서서히 깨어지고 있었다. 기원전 55년 말 재물을 얻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파르티아 원정을 떠났던 크라수스가 2년 뒤에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다가 파르티아 군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진영에서 살해되었다. 또 카이사르의 딸 율리아가 자기보다 30세나 많은 폼페이우스와 결혼해서 살다가 죽자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의 사이를 끈끈하게 이어주었던 인연이 끊어지게 되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은 눈에 띌 정도로 자주 다투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두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까지 서로 싸우기도 했다. 이 혼란 때문에 얼마 후에 원로원이 폼페이우스 한 명만을 집정관으로 뽑아 혼란을 가라앉혔다. 이에 카이사르를 따르는 무리들은 집정관은 2명이어야 하므로 카이사르도 집정관으로 뽑거나 아니면 갈리아 총독의 임기를 더 늘려달라고 원로원에 요구했다. 그러나 폼페이우스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도리어 갈리아 총독인 카이사르를 해임하자고 원로원에 건의하여 그대로 통과시키고 말았다. 갈리아에서 이런 소식을 들은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와 정면으로 맞설 것을 결심하고 군사들을 설득하자 그들은 모두 카이사르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노라고 맹세했다. 카이사르는 마침내 4개 군단을 이끌고 로마를 향해 떠나 루비콘 강가에까지 이르렀는데 이 강은 갈리아와 이탈리아의 경계로서 로마의 속주인 갈리아의 총독에서 해임된 카이사르는 강을 건널 수가 없었다. 만일 카이사르가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되면 이 강을 건널 때는 군대의 지휘권을 포기해야 하는 국법을 어긴 죄인이 되는 것이다.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를 치기로 굳게 결심하고 루비콘 강까지 오기는 했으나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강을 건너야 하는 데에 생각이 미치자 머뭇거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하고 군사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카이사르는 앞장서서 강물 속으로 말을 달리자 군사들도 서로 다투듯이 강을 건너 그날 밤에 아드리아해 연안에 있는 아리미눔을 점령했다. 한편 로마에서는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를 무찌르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큰 혼란이 일어났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당황한 사람은 폼페이우스였다.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가 그렇게 빨리 쳐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고 더욱이 자기의 명령이 군사들에게 잘 먹혀들지 않았으므로 완전히 용기를 잃고 말았다. 시민들은 곧 싸움이 벌어진다는 소문에 두려움에 떨며 시내를 벗어나기에 바빴는데 이 틈에 폼페이우스는 그를 따르는 몇 사람과 그리스로 달아나 버렸다. 카이사르가 성 안에 들어왔을 때는 거리는 죽은 듯이 조용했고 텅 비어 있었으므로 군사들은 너무나 쉽게 로마를 차지한 것이 신기하기만 했다. 카이사르는 자신에게 대항할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권력을 손에 거머쥔 다음에 시민들을 안심시켰다. 피를 흘리지 않고 폼페이우스의 제거에 성공한 카이사르는 시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노력했으므로 시민들은 차차 평소의 생활로 되돌아갔다. 또한 원로원 의원들의 태도도 달라져서 폼페이우스의 편을 들던 의원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카이사르에게 다가왔으므로 그들을 너그럽게 대해주었다. 로마의 권력을 손에 넣은 카이사르는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군사들을 이끌고 폼페이우스를 뒤쫓기 위해 로마를 떠났다. 이 무렵 폼페이우스는 그전에 자신이 은혜를 베풀어준 여러 곳의 왕들에게서 군사를 얻어 카이사르와 맞설 준비를 했는데 그 군사들은 카이사르가 거느린 군사의 2배나 되는 10여만 명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오합지졸이어서 군사훈련을 처음부터 시켜야 했다. 이윽고 카이사르의 군사들이 발칸반도에 상륙했으며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의 싸움은 시작되었다. 카이사르는 이 싸움에서 대담한 전술을 생각해냈다. 폼페이우스 군보다 기병이 적어 불리함을 알고 있는 카이사르는 보병들을 훈련시켜서 창으로 기병을 공격하도록 했다. 싸움이 시작되자 5,000명의 폼페이우스의 기병이 카이사르의 진영을 공격했는데 카이사르군의 보병들이 그들을 향해 일제히 창을 던지자 잠깐 주춤거리다가 말을 돌려 달아났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편의 보병들을 혼란 속에 빠뜨렸기 때문에 카이사르군은 이 틈을 타서 폼페이우스 군을 닥치는 대로 무찔러 큰 승리를 거두었다. 폼페이우스는 이 싸움에서 패하자 부하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달아나 프톨레마이오스 왕에게 보호를 요청했으므로 이집트는 몹시 난처해졌다. 왜냐하면 폼페이우스를 보호해주자니 카이사르가 두려웠고 거절하자니 앞으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그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이집트 왕은 카이사르군이 계속해서 폼페이우스 군을 뒤쫓아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생각해낸 다음에 폼페이우스를 맞이하여 후하게 잔치를 베푸는 도중에 그를 암살해버렸다.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를 뒤쫓아 이집트의 수도 알렉산드리아에 이르렀을 때 이집트 왕이 폼페이우스의 잘린 머리를 보냈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이를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고 이집트 왕에게 사로잡힌 폼페이우스의 부하들을 모두 풀어주었다. 이 무렵 이집트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집안 싸움과 온주민들의 심한 반항으로 인하여 국력이 몹시 약해져서 로마의 속국이나 다름없이 되어 있었다. 게다가 기원전 51년에는 남매지간이면서 부부인 이집트 왕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그의 누이 클레오파트라 여왕 사이에 권력 싸움이 일어나 클레오파트라가 알렉산드리아 시민의 지지를 잃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 이때 카이사르가 이집트에 나타나자 클레오파트라는 그를 이용하여 권력을 독차지하려는 엉뚱한 생각을 품게 되었다.
클레오파트라는 자기 뜻을 이루려고 카이사르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보호와 원조를 요청했는데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를 보자마자 그녀의 아름다움에 넋을 빼앗기고 말았다. 머릿속이 클레오파트라의 생각으로 가득 찬 카이사르는 마침내 그녀를 반대하는 알렉산드리아 시민을 상대로 이른바 알렉산드리아 전쟁까지 벌이면서 여왕의 권력을 회복시켜 주었다. 그런 뒤에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는 1년 동안을 꿈처럼 행복하게 지냈다. 한편 카이사르에 대한 소문이 로마에 알려지자 카이사르를 반대하는 무리들이 그를 마구 비난하고 다녔다.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의 품속에서 빠져나올 줄 모른다. 마침 그때 시리아 지방에서 파르나케스가 반란을 일으켰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의 곁을 떠나 시리아로 가서 고작 5일 만에 반란을 가라앉혔다. 카이사르는 반란을 가라앉힌 후 편지를 써서 전령편에 로마로 보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동방의 여러 나라를 정복한 카이사르는 이윽고 로마로 돌아왔는데 또다시 로마와 이탈리아 곳곳에서는 시민들을 부추겨 폭동을 일으키려는 무리들이 날뛰는 바람에 혼란스러웠다. 카이사르가 이들을 무찌르고 있을 때 아프리카에서는 카토 등 폼페이우스를 따랐던 남은 무리들이 누미디아 왕 유바의 도움으로 대군을 이끌고 카이사르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아프리카로 건너가 이들을 무찔렀고 우티카를 지키고 있던 카토는 이 소식을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프리카의 반란까지 가라앉히고 로마로 돌아온 카이사르에게 시민들은 성대한 개선 환영식을 베풀어 주었다. 개선 환영식이 끝나자 카이사르는 6만여 명의 로마 시민들을 초청하여 대규모 축하잔치를 베풀어 자신의 권위를 자랑하였다. 이때 에스파냐에서는 폼페이우스의 두 아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들은 원주민을 끌어들여 카이사르를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기원전 45년 3월 카이사르는 이 반란군을 무찌르기 위해 온갖 고생 끝에 문다라는 곳에 이르러 기병작전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둠으로써 로마의 내란은 완전히 사라졌고 어느 누구도 카이사르의 권력에 맞설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 카이사르는 기원전 49년과 47년에 독재관이 되었고 이듬해에는 10년 임기의 독재관이 되었으며 기원전 44년에는 종신 독재관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원전 48년 이후부터는 집정관도 맡고 기원전 46년부터는 호구 감찰관도 맡아 로마의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였다. 로마는 이때부터 공화정이 아닌 카이사르의 왕국이나 다름없었다. 로마의 중요한 직책과 권력을 독차지한 카이사르는 아우구스투스 이후 대대로 장군인 원수에게만 주어지는 임페라토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또한 공식적인 자리에 나갈 때는 언제나 개선 장군의 차림에 월계관을 쓰고 위엄을 부렸다. 그러면서도 로마 시민들이 공화정을 끔찍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황제라는 칭호를 쓰는 것만은 피하였다. 카이사르는 시민들의 인기를 모으기 위해 그들을 위한 정치를 하였다.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벌여서 실업자를 줄이고 문학과 예술을 일으켰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카르타고나 코린토스 등지에 옮겨서 생활터전을 마련해 주었다. 또한 그때까지 아무렇게나 상용했던 태음력을 없애고 태양력을 사용하여 시민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했으며 세계의 문화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카이사르가 시민들을 위해 노력함에 따라 그들이 카이사르를 보는 눈도 차차 부드러워져 갔다. 시민들의 딱딱한 감정이 점점 풀어지는 것을 느낀 카이사르는 황제가 되려는 욕심을 품었으나 시민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몰라 포기하고 말았다. 카이사르는 자신의 욕망을 애써 감추며 정치를 했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의 야심을 알고 그의 욕망을 억누를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았는데 이때 나선 중심 인물이 카시우스였다. 정치가이면서 군인이었던 카시우스는 성격이 곱고 청렴결백하여 부하들과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다. 카시우스는 자기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카이사르의 신뢰를 받고 있는 브루투스를 끌어들이려고 생각했다. 이름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브루투스는 그때 법무관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전쟁 때에도 철학책을 지니고 다닐 정도로 학문을 좋아하는 공화주의자였다. 브루투스와 카이사르가 가까워지기까지에는 깊은 사연이 있었다. 브루투스의 어머니 세르빌리아와 카이사르는 젊은 시절에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으나 그녀는 이미 결혼한 몸이었으므로 두 남녀의 사랑은 맺어질 수 없었다. 그 뒤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와 파르살루스에서 싸울 때 브루투스는 폼페이우스의 편에 서서 싸우다가 패하여 카이사르의 포로가 되었다. 이때 포로로 잡힌 브루투스를 신문하던 카이사르는 그가 세르빌리아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한편 마치 자기의 아들을 만난 것처럼 기뻐했다. 브루투스도 카이사르가 포로들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을 보고 감격했다. 이때부터 브루투스와 카이사르는 아들과 아버지처럼 사이가 변했고 브루투스는 카이사르의 추천으로 법무관이 되었다. 브루투스와 카이사르는 그런 사이였으므로 카시우스의 끈질긴 설득에도 불구하고 카이사르 암살 계획에 가담하는 것을 애써 피했다. 그런데 이때부터 브루투스에게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편지들이 계속 배달되었는데 그 편지들에는 브루투스여, 언제까지 잠을 잘 것인가? 브루투스여, 그대는 바로 로마의 공화정을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운 고니우스 브루투스의 자손이 아닌가 하는 내용들이 쓰여 있었다. 이런 편지들이 계속되자 브루투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카이사르에 대한 마음이 점점 식어가는 것을 느꼈으며 마침내 카시우스의 음모 계획에 협조하게 되었다. 한편 브루투스의 말과 행동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낀 카이사르의 신복들은 그에게 브루투스를 경계하라고 여러 번 말했으나 카이사르는 브루투스에 대한 믿음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러는 사이에 카이사르의 암살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다음 원로원의 회의가 열리는 날에 음모의 가담자들이 모두 단도를 숨겨가지고 출석한 뒤에 신호를 하면 일제히 카이사르에게 달려들어 살해하기로 결정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카이사르는 전날에 크라수스가 실패했던 파르티아 원정 준비를 끝내고 로마를 떠나기 3일 전인 이날에 로마에 올라온 의원들을 불러 모았다. 이날의 원로원 모임에서는 해외 속주 시민들이 카이사르를 황제로 받들자는 청원을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때 아르테미도루스라는 청년이 원로원 앞을 서성대며 카이사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는 우연한 기회에 카이사르의 암살 계획을 알고 주모자들의 이름을 적은 쪽지를 지니고 있었다. 이윽고 카이사르가 나타나자 그는 쪽지를 건네며 매우 중요하니 반드시 읽은 다음에 원로원으로 들어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그 쪽지를 읽지 않고 마중 나온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원로원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아르테미도루스가 그의 옷자락을 붙들며 쪽지를 읽으라고 재촉했다. 그의 재촉에 카이사르가 마지못해 쪽지를 펴서 읽으려고 하자 카시우스를 비롯한 음모자들이 다가와서 그를 데리고 회의장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윽고 카이사르가 회의장으로 들어가자 암살 계획대로 킴베르가 그의 앞으로 가서 죄를 지은 자기 형을 용서해달라고 애원했다. 내 형의 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므로 그 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카이사르가 거절하자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등이 다가와서 킴베르의 청을 들어주라고 권했으며 카이사르가 다시 거절하자 이것을 신호로 카스카라는 자기 품속에서 단도를 빼들고 그에게 덤벼들었다. 그 순간 카이사르는 잽싸게 피했으나 그의 곁에 서 있던 암살자들이 단도를 빼들고 일제히 달려들었다. 카이사르에게는 이때 아무런 무기가 없었으므로 앞에 있던 철피를 들고 대항했으나 도저히 당해낼 방법이 없었다. 이리하여 암살자들의 칼에 찔려 비틀거리는 카이사르를 향해 브루투스가 뒤에서 단도를 힘껏 찔렀다. 브루투스, 너마저도. 카이사르는 이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내뱉고
폼페이우스의 조각상 아래 맥없이 쓰러졌다. 암살자들이 바라는 것은 원로원의 권위와 공화정을 되살리는 것이었으나 원로원 의원들은 그런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목숨이 아까워 모두 달아나 버렸다. 카이사르가 암살되기는 했지만 그의 부하인 안토니우스가 집정관으로 있고 레피두스 등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원로원 의원들은 그들의 복수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튿날 브루투스를 비롯한 암살자들은 중앙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자신들이 한 일을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칭찬과 분노로 엇갈렸기 때문에 암살자들과 카이사르파들은 모든 것을 그들의 뜻대로 강하게 밀고 나갈 수가 없었다. 이때 키케로가 시민들과 카이사르파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여 원로원 암살자들을 용서해주고 카이사르를 신과 똑같이 받들기로 하였다. 또 카이사르가 생전에 행했던 모든 것을 고치지 않고 그의 장례를 황제와 맞먹을 정도로 성대하게 치르기로 결정했다.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날로부터 5일 뒤인 3월 20일 그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날이었다. 로마 시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장례식장으로 구름처럼 몰려왔으며 시간이 되자 안토니우스를 비롯한 카이사르 측근들은 피 묻은 시체를 그대로 광장으로 옮겨왔다. 시민들은 칼에 찔려 처참하게 죽은 카이사르의 시체를 보고 흥분하여 소란스러운 가운데 안토니우스가 추도사에 이어 그의 유언을 읽었다. 나의 재산은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에게 물려주고 로마 시민들에게는 내 유산에서 2개월 반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나눠주길 바란다. 유언 발표가 끝나자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의 피 묻은 망토를 시민들에게 내보이며 암살자들을 규탄했으며 흥분한 시민들은 암살자들 집으로 몰려갔다. 그러자 암살자들은 황급히 달아나 버렸으며 안토니우스의 인기는 나날이 치솟아가는 중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는데 그는 카이사르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였다. 옥타비아누스는 외국에서 머물고 있다가 자기가 카이사르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로마로 돌아온 것이다. 카이사르가 없는 로마의 정치는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키케로 등 세 사람에 의해 이끌어졌다. 그런데 안토니우스는 키케로가 원로원에서 공화정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인물로 자기를 가리키고 맹렬하게 비난했기 때문에 몹시 싫어했다. 그러던 중 옥타비아누스가 기원전 43년 말에 안토니우스와 레피두스를 북이탈리아의 보노니아로 불러 회의를 가진 뒤에 세 사람이 이른바 제2의 삼두정치를 성립시켰다. 이들은 스스로를 국가재건 3인위원이라 하고 원로원과 민회를 무시하는 과두정치를 실시했는데 그들이 첫 번째로 실행한 것은 학살과 추방이었다. 이 과정에서 안토니우스는 원수처럼 여기던 키케로를 내쫓은 뒤에 암살하고 그의 머리와 자기를 비난하는 글을 썼던 오른손을 잘라버렸다. 이 무렵 해외로 달아났던 브루투스 일파는 동방의 로마 속주들을 소나기에 놓고 강력한 해군을 이끌고 옥타비아누스들을 치기 위해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기원전 42년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는 연합군을 이끌고 마케도니아의 필리피에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이끄는 군사들과 싸움을 벌였는데 이 싸움에서 크게 패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는 자살하고 말았다. 이로써 로마의 삼두정치는 동방에까지 그 세력을 넓혔고 필리피에서의 싸움에 이긴 안토니우스의 인기는 나날이 치솟는 반면 옥타비아누스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떨어졌다. 그런데 옥타비아누스보다 인기도 높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안토니우스가 뜻밖에도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한때 카이사르와 사랑을 나눈 끝에 아들까지 낳은 클레오파트라는 블루투스 일당이 카이사르를 암살할 때 로마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러다가 카이사르가 암살되자 클레오파트라는 서둘러 이집트로 돌아가서 로마로 떠날 때 왕으로 앉혀놓았던 프톨레마이우스 14세를 처치하고 아들 카에사리온을 왕으로 앉힌 뒤에 아들을 통해 나라를 다스렸다.
한편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를 암살한 사람들을 모두 없앤 다음에 세력을 펼치기 위해 소아시아 지방을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클레오파트라를 남동쪽 해안지대인 키리키아의 타르수스로 불러냈다. 겉으로는 그녀가 돈으로 원로원 의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는 소문이 사실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라고 했으나 사실은 파르티아 원정에 쓰일 자금을 마련하려는 속셈에서였다. 연락을 받은 클레오파트라는 좋은 기회가 왔다면서 기뻐했다. 그녀는 예전에 카이사르를 꿰어서 정권을 잡았던 것처럼 이번에는 안토니우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세력을 튼튼하게 지탱하려는 생각을 품었다. 클레오파트라는 약속 장소인 타르수스에 이르러 배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안토니우스를 맞이하여 큰 잔치를 베풀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와 마찬가지로 클레오파트라를 보자마자 그녀의 아름다움에 정신을 빼앗겨 곧 사랑하게 되었다. 안토니우스는 마침내 파르티아 원정을 뒤로 미루고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꿈같은 나날을 보냈다. 한편 이 소식이 로마에 전해지고 안토니우스의 아내 풀비아의 귀에까지 들어가자 그녀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남편을 로마로 데려오기 위해 한 가지 계책을 마련했다. 풀비아는 곧 안토니우스의 부하와 옥타비아누스 사이에 싸움을 붙여 그녀의 계획대로 안토니우스를 서둘러 로마로 돌아오게 했으나 얼마 뒤에 병으로 죽고 말았다.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를 만나 화해한 뒤에 레피두스도 불러 3년 전에 실시했던 삼두 정치를 다시 시작했다. 이때 세 사람은 각 속주의 영토를 나누었는데 옥타비아누스는 갈리아와 에스파냐를 차지했고 안토니우스는 동방을 차지했으며 레피두스는 아프리카를 차지했다. 또한 옥타비아누스는 아내를 여인 안토니우스와 자신의 과부 누이를 혼인시켜서 두 사람의 사이를 두텁게 하였다. 이로써 삼두 정치는 세 사람이 서로 협력함으로써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으나 이러한 협력 관계는 몇 년 만에 깨어지고 말았다. 그것은 폼페우스의 아들인 섹스투스가 시칠리아 섬에 본거지를 두고 로마가 해외로부터 곡물 수입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면서 시작되었다. 세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보았으나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하던 중에 옥타비아누스가 부하인 아그리파를 보내어 섹스투스의 세력을 처부수게 하여 성공했다. 이로써 로마에서의 옥타비아누스의 인기는 높이 치솟았을 뿐 아니라 해군력을 완전히 손에 넣게 됨으로써 제일 강한 실력자가 되었다. 이어서 옥타비아누스는 레피두스를 내쫓고 그가 다스렸던 아프리카 속주까지 차지하였다. 한편 로마를 떠날 방법을 찾던 안토니우스는 몇 년 전에 중단했던 파르티아 원정을 구실로 삼아 이집트에 있던 클레오파트라를 데리고 원정길에 올랐다. 그러나 안토니우스는 파르티아 원정보다 클레오파트라를 사랑하는 데에 정신을 쏟았기 때문에 원정은 실패했고 많은 군사들을 잃었다. 그래도 안토니우스는 정신을 못 차리고 페니키아, 시리아, 키프로스 등 로마의 숙주들을 클레오파트라에게 선물하여 다스리게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로마 시민들은 흥분하여 안토니우스를 비난하였고 반대로 옥타비아누스의 인기는 점점 더 올라갔다. 그래도 안토니우스의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사랑은 식을 줄을 몰라 결국 옥타비아누스의 누이와 이혼한 후 클레오파트라와 정식으로 결혼하게 되었다. 그러자 로마 시민들은 안토니우스에게 배신당했다고 격분했고 옥타비아누스도 자기의 누이를 버린 안토니우스에 대한 배신감으로 시민들의 절대적인 응원을 받으며 재빨리 이집트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이것은 이집트와의 싸움이 아니라 두말할 것도 없이 안토니우스와의 싸움이었다. 안토니우스에겐 그의 목숨과 함께 정치적 생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싸움인데도 클레오파트라 곁에서 떠날 줄을 몰랐으며 그녀의 의견에 따라 그리스 서부의 악티움 곳에서 해전을 벌이기로 하였다. 기원전 31년 9월 1일 악티움 곳에서 벌어진 이 해전은 싸움이 한창 치열할 때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 함대를 이끌고 떠나버렸고
안토니우스도 그녀의 뒤를 쫓아 달아나 버리는 바람에 옥타비아누스의 대승리로 끝나고 말았다. 클레오파트라는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가 패한 것은 자기가 먼저 함대를 이끌고 달아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리하여 지하 묘실에 들어간 그녀는 시녀를 안토니우스에게 보내 자기가 죽었다고 거짓으로 알리게 했는데 안토니우스는 시녀의 말을 고지 듣고 끝내 자살하고 말았다. 안토니우스가 죽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옥타비아누스의 해군에게 점령되고 클레오파트라는 사로잡혔다. 클레오파트라는 이때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옥타비아누스에게 보내는 한 통의 편지를 남기고 독사에게 물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다. 이리하여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왕국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집트마저 멸망했으며 로마는 지중해의 통일을 완성하였다. 옥타비아누스의 활약. 옥타비아누스는 클레오파트라가 자기의 양아버지 카이사르와의 사이에서 낳은 카에사리온과 안토니우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이나밀려의 자식들의 처리 문제로 고민하였다. 옥타비아누스는 마침내 카이사리온을 처치하여 혹시 뒷날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근심거리를 없앴으나 안토니우스의 자식들은 살려두었다.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의 인기를 지탱하는 수단으로 카이사르의 명성을 철저히 이용했으며 카이사르가 독재 정치를 하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마친 것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로마 시민들에게 독재자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무척 신경을 썼다. 옥타비아누스는 악티움 해전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자 로마 시민들과 원로원은 개선 장군인 그를 열렬히 환영해 주었다. 원로원과 로마 시민들은 옥타비아누스에게 원로원의 제1인자라는 특권을 주었는데 그것은 원로원 의원 명단에 맨 처음으로 이름이 적힘으로써 로마의 제1시민이 되는 영광이었다. 기원전 27년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안에서 일어나는 실력자들끼리의 권력 싸움을 없애기 위해 제1인자의 특권을 원로원과 민회에 되돌려주자 원로원과 시민들은 그에게 박수를 보냈다. 이리하여 민심이 또 한 번 옥타비아누스에게로 기울어지자 원로원과 민회는 에스파냐 및 갈리아와 시리아, 새로 차지한 이집트의 군사지휘권을 10년 동안 옥타비아누스에게 주는 한편 속주는 원로원과 그가 나누어 다스리기로 결정했다. 이해의 옥타비아누스에게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뜻의 아우구스트라는 칭호가 원로원으로부터 내려졌는데 이것으로 보아도 그가 로마에서 어느 정도로 존경받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게다가 옥타비아누스에게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임페라토르라는 지위도 주어짐으로써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로마의 제1인자가 되었다. 이 두 개의 칭호와 지위는 그의 후계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졌으며 임페라토르라는 지위는 뒷날의 황제의 칭호가 되었다. 옥타비아누스는 정치 권력도 교묘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잡았고 카이사르보다 더 현명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사양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모든 곳을 다 끌어들여 황제의 버금가는 지위를 누렸던 것이다.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처럼 민심을 저울질하면서까지 황제가 되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로마 시민들도 그를 독재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과 민회의 권위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존중하면서 모든 일을 합법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황제가 아니면서도 로마의 제1인자로서 황제처럼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었다. 이 무렵 공화정의 정치를 겪지 못한 로마의 속주에서는 옥타비아누스를 평화의 구세주, 거룩하고 존엄한 황제로 받들었고 그의 후계자들은 황제라는 칭호를 썼다.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과 협조해 가면서 여러 방면에 걸쳐 많은 업적을 이루어 놓았다. 그는 먼저 시민의 계급을 원로원 의원, 기사, 평민 등 셋으로 구분하여 사회 질서를 확립했으며 노예 해방에 엄격한 제한을 두어 혼란을 막으려고 했다. 또한 어지러워진 풍속을 바로잡기 위해 도덕과 종교를 일으켰다. 이 무렵에 혼인법도 마련하여
남녀가 법에 따라 정식으로 혼인하여 자녀를 낳도록 권했으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남자에게는 누구보다도 먼저 공직을 맡을 수 있는 특권도 주었다. 군대 조직은 정규군단과 보조군과 근위군의 셋으로 나누었는데 근위군은 황제의 친위대로 군사는 적었으나 로마를 지키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 지위가 매우 높았다. 이 밖에도 경찰대와 소방대를 두어 범죄 예방과 재산 보호에 힘쓰는 한편 세금 제도도 고쳐 토지의 수익에 대하여 매기는 지조와 인두세 등 직접세를 속주의 주민들에게서 거두었고 관세와 노예 해방세 등 간접세를 거두었다. 이러한 세금과 병사 모집을 철저히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인구조사와 시민의 재산평가를 실시했다. 이처럼 옥타비아누스 황제는 독재 정치의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모든 정치 권력을 사용하여 로마의 국가 조직을 튼튼히 다졌다. 그렇지만 정복 사업에는 신중을 기하여 외국과의 큰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예전에 카이사르가 손을 댔던 게르마니아 지역을 완전히 차지할 계획을 세운 후에 그곳 사정을 잘 아는 바루스를 책임자로 파견했다. 그런데 바루스는 재물에 욕심이 많아서 그가 시리아의 총독을 지냈을 때는 가난뱅이 바루스가 재물을 긁어 모아 시리아를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 떠났다고 비난을 받았을 정도였다. 그런 바루스였기 때문에 그는 게르마니아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처리하기보다 재물을 긁어 모으는 데만 정신을 쏟았으므로 이에 참다 못한 시민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의 주도자는 아르미니우스였는데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기사까지 되었으며 로마의 보조군으로 있을 때 전술 방법을 익힌 적이 있었다. 로마군이 아르미니우스의 반란군을 치기 위해 게르마니아에 이르자 그는 로마군을 숲속으로 끌어들여 기습작전으로 2만여 명이나 되는 군사를 전멸시켰다. 이 보고를 받은 옥타비아누스는 까무러칠 듯이 놀랐다. 그는 곧 반란을 가라앉히기 위해 로마 속주들의 총독 임기를 늘려서 반란이 더 번지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북쪽 지방의 경계선을 줄여 반란 사태를 마무리 지었다. 옥타비아누스는 모든 것을 자기가 뜻하는 대로 이루었으나 후계자 문제만은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의 친자식이라고는 2번째 부인이 낳은 딸 율리아밖에 없었다. 이 율리아를 자기의 누이 옥타비아가 안토니우스와 재혼하기 전에 낳은 아들인 마르켈루스와 혼인시킨 뒤 곧바로 그를 자기의 후계자로 삼았다. 그러나 마르켈루스는 혼인한 이듬해에 죽고 말았으므로 이번에는 악티움 해전에서 이름을 떨친 장군 아그리파를 사이로 맞이하여 그를 다시 후계자로 삼았다. 아그리파와 율리아와의 사이에서 3남2녀를 두었으나 그도 역시 옥타비아누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옥타비아누스는 시민들을 보기가 민망스러워 이번에는 그의 의붓아들인 티베리우스를 그의 본처와 이혼시키고 율리아와 재혼하게 한 뒤 그를 후계자로 삼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딸 율리아가 문제를 일으켰다. 율리아는 바람기가 심해서 다른 사내들과 자주 어울렸으므로 티베리우스는 율리아와 혼인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아우구스투스의 아내 리비아는 클라우디우스 집안에 시집을 가서 살다가 남편과 이혼한 뒤에 큰아들 티베리우스와 작은아들 두루수스를 데리고 아우구스투스와 재혼했다. 그런데 우애가 남달랐던 두루수스가 게르마니아에서 사고로 죽고 재혼한 아내 율리아의 바람기가 점점 심해지자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다. 게다가 아우구스투스와 율리아와 아그리파 사이에서 태어난 2 아들을 양자로 맞아들이는 바람에 티베리우스는 큰 실망을 안고 로도스 섬으로 떠나버렸다. 이 사실을 안 아우구스투스는 몹시 불쾌하게 생각했으나 자기 딸의 부정한 행실이 티베리우스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참는 수밖에 없었다. 율리아는 남편이 떠난 뒤부터 더욱더 무사내들에게 한눈을 팔아 마음에 드는 남자만 있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음껏 불륜을 저질렀다. 아우구스투스는 율리아의 그런 행동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 마침내 판타테리아라는 작은 섬으로 내쫓아 버린 후
이탈리아 본토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시켰다. 그런 다음 티베리우스를 불러들여 함께 나라를 다스리다가 이탈리아 남서부에 있는 캄파니의 별장으로 물러나 지내다가 서기 14년 76세로 세상을 떠났다. 우리가 몰랐던 카이사르의 잔인성. 로마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율리우스 카이사르일 것이다. 로마도 당시 다른 나라들처럼 왕정이었으나 기원전 6세기경 왕을 쫓아내고 공화정을 실시하였다. 왕 대신 집정관 2명을 뽑아 6개월씩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원로원을 두어 한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특이한 정치 시스템을 가졌다. 그러한 로마도 세 차례의 포에니 전쟁을 통해 해상 강국이었던 카르타고를 무너뜨리고 지중해를 품에 안은 후에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제국주의로 나아갔다. 카이사르의 일생은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40살이 되어서 로마의 권력에 오른 일, 두 번째는 8년 동안 갈리아 지역을 정복한 것이고 세 번째는 로마로 돌아와 5년 동안 지배한 것이다.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 크라수스와 1차 삼두 동맹을 맺었는데 폼페이우스가 오리엔트 정복에서 전과를 올렸으므로 카이사르가 가야 할 길은 서쪽에 있는 갈리아 지방의 정복이었을 것이다. 카이사르가 8년 동안 원정하여 원주민인 갈리아인들을 상대로 승리한 이유는 첫째, 로마군의 공병이 강하여 금세 요새를 짓고 해자나 방어벽을 구축하여 적의 공격을 막거나 적을 고립시킬 수 있는 능력. 둘째, 군대의 이동시간 및 거리로 보통 로마군은 완전 무장을 하고 하루에 5시간 25km를 행군하지만 카이사르군은 하루에 7시간 행군하여 적들의 예상을 깨고 허를 찌르는 능력에 있었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카이사르는 갈리아 지방을 정복하면서 반항한 갈리아족들의 사람들을 붙잡아 노예로 팔아 막대한 부를 이루었고 이를 부하들에게 후하게 나누어 주어 부하들의 사기를 높이고 카이사르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게 한 것이었을 것이다. 한편 카이사르에 대하여 잘 몰랐던 그의 잔인성으로는 그가 갈리아 지방을 평정하면서 반역을 막기 위하여 한 방법이 전쟁할 수 있는 나이에 남자 오른쪽 손목을 자른 일이다. 싸움을 하려면 한 손에는 방패를,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어야 하는데 이를 막기 위하여 오른쪽 손목을 자른 것이다. 전쟁에 져 가족들이 노예로 팔려가거나 남은 성인 남자들의 한쪽 손목이 잘린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갈리아인들이기에 후에 유럽의 패자가 되었을 때 상대방에게 어떠한 일을 하였을 것인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할 것이다.